저희가 네. 2부 강연 곧장 시작하겠습니다. 한상에 있는 전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숨기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을 와내 구사리 마루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만세 무궁한 상철이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 보존하세. 이어서 복음을 전하시다 순교하신 순교자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보국 영령분들을 위하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임성희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크신 은혜로 전입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에 이어서 이제 2부가 진행이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키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더욱 강건하고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는 새롭게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서 국민통합본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일에 크게 기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하실 강사님은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국민통합임금본부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며 또 선교 사역으로 태권도 선교 사역에 힘을 쓰셔서 몽골까지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애국 강연과 실질적인 사역으로 늘 저희에게 공이 되어주신 우리 국민통합임금본부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이흥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또 무량합니다. 전번에는 너무 감격을 해서 배가 터질 것만 같다고요.
이번에는 새가 터졌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첫애 낳기는 어렵습니다. 몇 번이 배가 터져야만 유능한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인간도 김치처럼 김치가 제대로 맛을 내려면 7번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대로 김치로서 저는 오늘 매일매일 정말로 기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과연 어떠십니까? 저도 이번에 세미나를 몇 번 참석했습니다만 저도 감동과 감격의 연속을 했습니다. 이승만, 저는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 그래. 그런 생각으로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고 4.19 이동한 생각, 3.15 부정선거만 생각.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일부분의 하나의 모래알만도 못한 것이다. 모래알만도 못한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이승만은 하나님이 내리신 선구자다. 하나님이 내리신 선구자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빛으로 비추는 분이다. 대한민국을 빛으로 비추는 분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다.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천선민족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천선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쁩니다. 다시 큰 소리로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쁩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우르고 가장 중요한 것. 나무가 매듭을 그만두고 매듭이 다시 시작되는 우리가 쇠와 쇠를 연결할 때 용접을 하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는 이승만이라는 선구자는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민국을 떳떳한 세계의 나라 이름 있는 번지수가 있는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근현대사의 중심축에 누가 서 있느냐? 그 많은 선국자, 선구자, 독립운동가, 그 많은 박사, 석사들 많지만 그 가운데 누가 뚝서는 그러한 중심축에 서 있느냐?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 대단하십니다. 신앙심으로 보면은 요셉이나 모세 못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신앙심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지금의 세계 속에 한국으로 만든 그 매력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근대사는 시대별로 나눈다면 5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한말 시대 1876년 2월 3일 강화도지역부터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탄까지 일제시대 1910년 8월 22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때까지 해방 후 혼란 시기 1945년 8월 15일 광복서부터 1948년 8월 15일
유엔의 합의에서 인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이 되시 건국 초기와 6.25 전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기까지 그 다음에 선진 한국의 기초항입시기 1953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로 이렇게 우리는 구한말 한국 근대사의 분류를 나눕니다. 한국 근대사의 중심축에 이승만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그걸 말하냐? 누가 그걸 말하냐?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이승만을 빼놓고는 어떤 사건도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렉 브렌지스키 교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석좌 교수가 이런 말입니다. 이승만이야말로 과거에도 위대했지만 지금도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 배출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에디슨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요, 정치가요,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요, 강력한 지도자요, 강철 같은 사나이요,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 이것은 벤폴리트 장군 미 8군 사령관이 합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에서 타협을 몰랐고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너무나 애착을 가졌다. 불가능한 일을 끝내기가 요구했다. 마음속으로는 깊은 애국심으로 가득했고 애국심의 의지에 오랜 망명 생활을 보내고 귀국한 이후에 눈뜬 시간의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 바쳤다. 매튜 리찌웨이 전 8권세 한국의 애국자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로 존경합니다. 마크 클라크 전 유엔 사령관.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공산군에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맥스웰 테일러 전 미 8군 사령관. 운한 이승만은 한국의 역대사의 가장 핵심 인물이다. 유영익 박사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승만은 누가 뭐래도 20세기 한국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위기자 영웅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아버지다. 이한우 박사. 지금 미국의 CIA 아주 중책을 맡았다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흔들려서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어린 아무레스의 문명기를 잠깐 읽어드립니다. 우리 마을은 약 30세대가 살던 평화로운 농촌이었다. 마을지에는 우거진 소나무 숲이 있고 동구박혀는 넓은 평야가 있고 그 가운데로 시원한 개울이 흐르고 마을 앞에는 신장로가 있었다. 나는 두 누나를 따라 뒷산에 도라지와 쌀이버섯을 채취하러 다니니 기억이 난다. 일본 강점기에 우리들은 모두가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던 일이 나의 평생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는 이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내가 3살 때의 일이라고 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내가 무엇인가를 불결한 음식을 먹 이질에 걸려 다 죽게 돼. 가족들이 모두 포기를 하고 슬퍼할 때 아버지는 죽을 자식 하나 한이나 부르자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잡고 나에게 돼지고기를 먹이는 애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질에는 돼지고기가 최고 명예입니다.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라 이질이니 홍역이니 장질부사 같은 역병이 발생하면 마을에서 10여 명의 시체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골 농부들은 매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도 일본 관리들이 나와서 동철 명목으로 다 뺏어가고 다음에 신나락으로 남겨뒀던 벼 몇 가마니 맞아도 내놓으라고 나지를 칩니다. 거부하면 매를 맞을 때 몸이 피실거리던 일들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나의 학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7살 되는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천문자문을 배웠다.
그 학습이 끝나던 날 어머니는 밀개떡과 냉수 한 그릇을 차려주시고 나는 아버지 앞에서 냉수에 붓을 빨고 큰절을 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일본 놈들이 가르치는 외놈학교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하여 내가 13살이 되도록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졸라서 하는 수 없이 1943년도 카림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본은 태평양 전쟁 전시체제로 조선 사람들 들들 볶았고 새파란 젊은이들은 강제 지원병으로 뽑아가고 나이 먹은 청년들은 보국대 징용으로 데려가는 때였습니다. 나의 형도 징용으로 남양군도 지금의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국어, 일본어와 산수에는 매일같이 군대식 제실훈련, 군기를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카미가요를 불렀습니다. 키미가요를 불렀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에게 궁성요배를 올렸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어렸어. 무엇이 잘 몰라. 일본이 우리나라인 줄만 알고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이름도 창씨 개명하여 내 이름도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로 돌아가봅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읽냐. 옛날 한번 돌아가봅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지 마시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옛날을 잊어먹지 마시고, 옛날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역사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진리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이상한 궤변을 가지고서 이론을 가지고서 사람을 혼동시키는 사상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승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승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축이었다. 이승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하나 보고, 이승만은 독재다. 이승만은 독재다. 이승만이 뭐가 독재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념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한번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1954년을 고비로 이승만 박사의 총명함이 현저히 둔화됩니다. 당시에 우리 인간의 수명의 평균이 한국이 50세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80세가 넘었어요.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100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도 총명함이 현저히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요. 1960년 4월 11일 김주열 군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됩니다. 3.15 부정선거에 의혹이 제기됩니다. 4월 19일 마지막 국무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난리가 났어? 왜 이러냐? 그 당시 자유당 정권이 국회하고 정당하고 대통령은 완전히 외부로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을 앞에다 놓고 완전히 에워싸고 있어요. 뭐냐? 대통령이 연로하시니 건강에 유지하시니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방문하면 안 됩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하시 대통령님을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시고 해서 바깥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당 정권의 형태였습니다.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이 별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4월 19일 날 마지막 국무회에서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아. 무슨 이유인지 국민이 원하는 데가 나가야지. 4월 20일 날 뒤늦게 사퇴 파악과 부정선거 이기봉을 불러들이고 사퇴를 강력하게 나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4월 20일 날 서울대병원에 총으로 맞은 부상 학생들을 입문하러 나갑니다. 본인이 지시를 하고 만약에 본인이 정권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거기 감히 못 나갑니다.
본인은 오직 민주주의의 우국충정 국민을 위하는 사명자로서 바쳤다고 하니까 나갑니다. 떳떳하게 나갑니다. 나가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장하다. 내가 지금 알았다. 응? 참으로 부정을 알고서 말이야. 그냥 지내는 국민은 죽은 국민이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창의해. 4월 26일 하야를 할 때 시민대표가 하야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100개라도 100명이라도 나가야지. 무슨 소리여?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야.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충정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명자이고 대단한 친구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남북 분단한 이승만 때문이다. 해방 후 38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 가명인 김일성입니다. 김성주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대위급장을 달아주고 1945년 9월 20일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라고 비밀리에 명령을 내. 이것은 미국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우리 남쪽도 몰랐어. 전혀 몰랐어. 야, 일본이 2차전인데 곧 망하게 생겼어. 우리는 못 들어간 자하고 말해. 미국이 원하니까 무조건 내려가. 무혈 입성이야. 일본은 다 무너졌어. 그냥 천진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미군도 몰랐어요. 천진까지 내려와 있는 소련군들. 스탈린이 집어먹으려고 해야 돼. 그때 미군이 대한민국에 한 번도 안 와 있었나. 한 명. 이라고 김일성이를 시켜가지고 빨리 공산주의로 만들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940년 2월 8일 북한의 김일성을 위원장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정권을 조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바로 임시위원회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헌법이요. 그것이 바로 북한 인민의 행동 기준인 겁니다. 국유화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 인민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두고 버리던 진정한 인민정권이 임시위원회의 강령입니다. 김일성의 주장 북조선의 인민위원회는 북조선의 중앙주권기관이다. 위원회 1032개 공장을 90%를 다 전부가 다 국유화시켜서 기업, 문화기관 모두 국유화 법령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북한 군대를 북조선 임시위원회 산하로 창설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얼마 안 됐어요. 바로 45년 해방되고 바로 들어간 겁니다. 작업. 미국하고 소련하고 약속하고 해야 하는 건 다 가짜고 소련은 빨리 들어가 점령하는 거 그래요. 이걸 여기 남쪽엔 전혀 몰랐어요. 상해에서 임시정부 차리고 있던 민족주의자들, 미국에 있던 사람들도 모르고 다 이제 그때 서서히 들어와서 이 나라를 뭐 이렇게 신탁통치 반대나 하고 우리 주권을 잡자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와요. 근데 이미 북한은 소련군이 다 들어왔어요. 이거를 우리 군비들은 지금도 모르는. 그래서 김구만이 예측한 거예요. 잘못을. 여러분 이거 역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1948년 8월 말에서 9월 초 남북 간의 자유왕래 물적교류 통신망을 북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차단시켜 조류 못해 1948년 5월 남한에 대한 송전 소통발전소가 제일 컸습니다. 송전을 일방적으로 다 중단해서 남한이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 8월 24일 25일 남북 간의 철도도 다 끊어놨어. 통행 관계 차단. 9월 6일 전화 정보 통신 우편물 교환 모든 걸 다 차단시켜. 이거 깜짝 놀랐어요. 남쪽에서는 멍청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분단, 우리의 책임이 어떻게 해서 이승만이냐. 이건 너무나 잘못. 이게 지금 중북 세력들이, 좌경 세력들이 우리의 원칙적인 유엔 합법 정부로 된 거를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로 검정 국가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불길을 잘 아셔야 돼요. 김일성이를 중심해서 김일성이 보전부정투라고 해서
그 이름도 없는 거를 가지고 부각을 시켜서 30만에 40만회를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어떻게 30만에 40만회를 전투를 해? 매일 한 번씩 해도 못해? 이렇게 가지고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은 통일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남북한이 다 되면 좋지. 그렇게 반쪽으로 하는 거 싫어요. 김일성이가 살살 꼬십니다. 넘어가서 하기나 우리 손자. 대규모 대표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꼬심을 받아요. 김구가 꼬심을 받았어요. 예, 절대 남쪽에 그 5월 10일 총선거 거기 참석하지 말고 우리 인민을 위해서 우리 통일국가 만듭시다. 다 이게 공산국가로 얘기를 안 해. 좌우합작으로만 해. 좌우합작이 중요한 겁니다. 좌와 우. 자기들은 좌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고. 그러니까 좌우합작을 위해서 이걸 통일국가로 만드는 거니까 김구의 위대한 그 인민은 대표자께서 말이야. 우리 큰 앞을 내다니고 우리 한번 안 합시다. 김일성이 한번 가서 상담을 한 사람은 안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 연세대학교 나온 애들이 운동관 애들이 한번 북한에만 갔다 보면 깜빡하네. 어디서 하는 거다 탁탁 들어서 인민의 영화들이고 불같이 일어나 인민의 영화. 이런 식으로 김구 선생도 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북한의 강성된 군대를 보여주고 우리 한국에는 그런 군대 보지도 못했어. 근데 어서 보지도 못한 탱크 이런 것이 막 지나가는 걸 보여주고 엄청나게 막 이런 걸 보여주니까 김구 선생이 가다. 이건 충격을 받는다. 남쪽에 내려가서 이거 도저히 이걸 가능성이 없어. 얘들 말은 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기울어졌어. 이승만이 나중에 귀국을 합니다. 이승만이 귀국을 해서 보니까 김구 선생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반쪽알이 통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승만은 벌써 파악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스탈린이 봐서 밀어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근데 김구는 그게 아주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거 늦었어요. 우리 이렇게 한쪽으로만 하기 늦었어요 하면서 회유를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초대내각은 친일내각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내각이 친일내각이다. 이건 저도 참 그때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걸 읽어드리냐. 대한민국의 초대는 항일내각입니다. 항일내각. 일본을 항일은 대항에서 일본 독립운동을 한 우리 내각이에요. 대통령 이승만, 독립운동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이시영,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무총리 국방장관 이범석, 광복궁 참모장, 대법원장 김병로 항일 변호사, 무임소 장관 이윤영, 국내 한일운동가, 무임소 장관 이청천, 광복군 총사령관, 외무장관 장택삼, 청구구락부 사건 관련자, 내무장관 윤치영, 긍업구락부 사건 관련자, 법무부 장관 이인, 항일 변호사 한글학계 사건 관련자, 재무장관 김두현, 2월 8일 독립선언 사건 관련자, 상공상 장관 이명신, 독립운동가 교육자, 문교부 장관 안호삼, 항일 교육자, 사회장관 전진환, 국내 항일 운동가, 최신장관 윤석구, 항일 국내 항일 운동가, 교통장관 민희식, 재미 항일 운동가, 총무처장 김병현, 국내 항일 운동가, 기획처장 이순탁, 국내 항일 운동가, 군부처장 김동성, 국내 항일 운동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친일내각? 이게 바로 종북 세력들이 김일성을 띄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겁시다. 다음에 김일성의 친일내각을 한번 보자. 김일성이 그럼 어떤 내각, 어떤 놈을 시켰는데 이게 친일내각인가? 김영주, 북한 부주석 서열 2위, 일제시대 헌병 보조원,
장헌근 사법부장 당시 서열 12 일제시대 중초원 참의, 강양욱 상임위원장 당시 서열 11위 일제시대 도의원, 정국은 문화선전성 부부장 아사히 신문 서울지구 기자, 김정재 보이성 부장 일제시대 양주 군수, 조일명 문화선천서 부장 신일단체 대화석 출신, 학병 지원 유세 주도, 홍명희 부수상 일제시대 인전대책회의 가입활동, 이활 북한군 초대공군 사령관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허민국 인민군 부사단장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강치우 인민군 기술부사단장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출신, 김달섬 조선노동당 4.3 사건 제주도 주동자 일제시대 소위, 박팔령 북한노동신문 창간 발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 일제시대 민선일보 편집부장, 한학교 김일성대 교수 일제시대 검찰총장, 정준태 북한행정 10국 산업국장 일제시대 광산지배인 일본군에 복무한 사람, 한희진 교통국장 일제시대 함흥철도국장, 이승엽 남조선 노동당 서열 2위 일제시대 식량수탈기관 식량영단 이사. 북한의 김일성이 조직한 내각이 바로 올 100% 친일. 이거를 바꾸놓은 게 공산주의. 뒤집어 씌우는데 능합니다. 마치 이번 국회에 계속 박근혜가 일막히게 붙들고 있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박근혜 정부가 일을 잘못해서 취직을 못 시켰다. 실업자가 이렇게 많다. 정치를 잘못한다. 요게 바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자체를 봐요. 그 당시 가결을 3년 전에 2년 전에 가결을 시켜줬으면 지금 몇십만 명의 공장에 가서 일하고 할 수 있는 터들이 생기셨어요. 계속 붙들고 들어다가 반대만 하면서 딱 목을 쥐고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봐라 박근혜가 일을 못한다. 요게 바로 뒤집어 씌우는 아주 가경의 아주 핵심 강령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자꾸 옛날 걸 잊어먹어. 현재만 보고 그걸 따라가. 닭대가리라고 그래. 그거 닭대가리. 그걸 닭대가리. 그래 닭대가리가 되지 맙시다. 아주 훌륭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머리가 됩니다. 이제 저희는 요것은 이렇게 양념으로 이제 두고 제가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연관계 사실은 한 달분 강의할 내용인데 이걸 아무리 줄여도 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걸 뭘 빼야 되나 지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1919년 위임 통치청원은 반민족적인 내국행위였다. 이것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 요건 뭐냐? 요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하고 이승만이하고 이게 트러블이 있었던 건데 그게 뭐냐? 국제 정세를 너무 몰랐고 이승만 박사는 너무나 꿰뚫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이미 일본은 엄청난 세계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무대 회의 때마다 뭘 알게 되는데 전부 차단이 됩니다. 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게 저기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독립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진주만 공격 당하기 전까지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서로 암거래도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이. 그래서 태프도 조약이라고 해서 필리핀 X9 만들고 그 전에 필리핀을 우리가 할 테니까 조선이나 저쪽으로는 건드리지 말아라. 소련이. 그런 일본하고 이런 관계도 있어.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미국하고도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고 강대국끼리의 그 암적인 어떤 그런 거래가 있었다.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아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외교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임시정부 독립투사를 중요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독립투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정세를 논하는 회담 장소에 세계의 정상권들하고 통할 수 있는 외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거를 누가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나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 박사를 받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머리가 영특하고 투림이 주신 해안인지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엄청 잘합니다. 그 영어로도 한번 쓰고 뭐 이거 편지 보내고 탄원서 보내는 거 심지어는 영국의 처칠 수상까지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골치 아픈 애국자. 처칠 수상까지 하죠.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나누는 그 자리에 루즈벨트, 처칠, 장제석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아니 누가 그걸 가서 고갔다 그걸 만들어 안 되는 거야. 윌슨 대통령이 누구 은사인지 압니까? 이승만 대통령 은사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 이 백이 엄청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파리 평화회의를 여는데 이제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미국이 승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을 창설하고 국제연합을 창설하려고 이제 모이면서 전후 처리 문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야 지금껏 식민지 있는 나라도 좀 봐주자 처리하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은사를 만나러 갑니다. 하와이에서 워싱턴으로 갑니다. 우리 이자격 한국에서 꿈도 못 꾼 얘기야. 그럼 이거를 자꾸 헐뜯는 거예요. 이거는. 윌슨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에 윌슨한테 통보가 왔어요. 자네 오지 말게. 지금은 한국을 거론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한국에 지금 일본이 먹혀가지고 일본한테 먹혀서 지금 전부 세계는 그렇게 알고 일본 국가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중장기전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작전을 바꿔서 뭔가 민족 투쟁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뭐 공기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피를 흘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로 해서 우리한테 자신을 올려줄게요. 그래야 이게 먹히네. 자,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어요. 3.1운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요 근래에 3.1운동 유관순이만 알고 뭐 쭉 알았지 3.1운동을 일으키게 된 배경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우리 국내의 독립운동가들과 협의를 한 겁니다. 바로 이때예요. 윌슨 대통령에게 말을 하니까 야 너희들 코리아를 너희들을 독립시켜야 지금 안 돼. 지금은 너무나 일본이 강하고 세계가 너무 이렇게 네가 되지가 않아. 제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을 짜니 그래서 자꾸 일본의 소유권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임 통치 청원 그것도 한 나라의 위임 통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연합에서 아예 국제연합에서 이 나라를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일본에서 건져내려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보증을 받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는 조건으로 국제연맹에다 관리하는 거를 청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경 쪽이라든가 이쪽에 이승만이를 경계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상해 쪽에 있는 사람은 내공론합니다. 왜 나라를 팔아먹느냐. 너무나 현실을 모르고 너무나 국제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왜 나라를 팔아먹느냐. 저 배공로 돼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제명을 했어요. 저쪽에 중국에서. 지금 자경 세력들이 지금 김일성이를 중심으로 한 자경 세력들이 바로 요거 가지고 이승만이를 매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승만이는
그래서 이승만이가 거기서부터 이제 작전을 짭니다. 윤치호 선생,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자,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제 민중공개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때 이상재 선생이니 뭐 서대표 선생이니 이런 분들하고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사실은 3.15를 지킨 거예요. 네. 이전에 이제 옥중 생활이 있는데 이 옥중 생활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2번의 옥고를 치릅니다. 한 번은 5년 7개월 동안을 옥고를 치러요. 5년 7개월. 여기 한성감옥에서. 한성감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 종로 보신강 옆에 영풍빌딩이 한성감옥. 거기에서 5년 7개월 동안을 일본 순사들한테 일본에 체포돼가지고 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선교를 하고 애국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표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체포를 당했어요. 체포를 당해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한성 감옥의 형편이 어땠느냐?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생지옥. 한 방에 15명이 들여놓고 관리들 관수는 전부 부패해가지고 다 빼먹고 겨하고 돌멩이 만드는 밥을 주는 거예요. 그거 몇 개월만 먹으면 다 위가 상하고 쓰지 뭐 그래도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성경의 섭리를 깨닫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부터 영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받으면서 이러한 지옥도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펼치면서 영접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부터 옥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옛날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하고 그것도 무시하다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서들을 씁니다. 그 험한 그 옥중에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옥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옥 관수장까지 영접을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 40여 명이 영접을 받아요. 옥에서 영접을 받은 분들이 지금 우리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자, 아무도 무인지경이야. 거긴 막 깡패들도 있고 막 들어온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 박사가 거기서 예수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 예배 그 감옥에다가 옥중 문고를 설치하고 세상에 문고가 뭔지도 몰라 도서관이 뭔지도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왕 고종 황제 밑에 도서관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 옥중에다가 도서관을 설치해요. 간수가 영접을 받고 거기 옥 관리자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도서가 500m 있어요. 그게 왕실에 있는 도서관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문명을 깨치했다. 대한민국이 잘못돼가는 걸 알아야 된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옥중에서 전도를 하면서 옥중 예배를 드려요. 계속해서 옥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깜빡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나는 이승만 대통령 요셉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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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러한 그래서 군주제를 갖다가 입헌군주제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이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한송감옥 실태에 미국인 선교사 이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 있어요. 마치 바구니 속에 미꾸라지처럼 엎치락뒤치락 같다. 숨쉬기 힘들 정도의 악취, 대소변 악취, 옹이들이 부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 나쁜 쌀 이물질 그것마저도 배가 고파서 배 식구에 나오는 것을 서로 받으려고
막 똘방똘방 눈을 찌개가면서까지 쳐다보고 화재 현장 같았다. 한마디로 생기고 현장이었다. 이승만이 한송 감옥에 대한 투옥생활시 연인은 1900년 전후로 140명 정도의 미결수와 2500명 이상의 가결수로 기결수로 해서 350명의 죄수가 갇혀 있었다. 이승만은 6개월간의 미결수로서 손목에는 수갑, 양쪽에 다리에는 족쇄, 그리고 목에는 17금의 그다음에 무거운 칼을 쓰고 참혹한 생활을. 양쪽에 수갑, 목을 칼로 채우고 족쇄를 채우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어서 이어지는 고문의 연설이다. 두려움의 공포, 극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기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읽다 보도 시간 나. 그래서 이승만은 양반 왕족 상륙중 출신은 국내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99년 1월에서 2월경입니다. 이승만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양반 지식인으로는 1880년 동경에서 개종한 이수정, 1885년 샌프란시스코의 서재필, 1887년 상해의 윤치호 선생이십니다. 그런 이분들은 다 해외에서 받았어요. 그러나 이분은 한성 감옥에서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콜레라가 등치합니다. 콜레라에서 하루에 17명씩 죽어가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그 사람들을 얻어안고 그 보호를 합니다. 주님이 탁 지고 계시니까 이승만 박사는 전혀 콜레라군이 들어오지 않아. 응?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이승만 박사 거기서 얼마나 모범을 보이고 얼마나 했는지 간수장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공무원들도 다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거리하면 다 들어. 이게 주님의 역사. 그래서 옥중 도서관도 개설하게 된 거고 이상재, 이원궁, 유성종, 김정식, 홍재기, 김린 등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서 영접을 받습니다. 간수장 이중진과 그의 동생 이중혁이 예수 영접을 개종하여 훗날 이승만과 같이 미국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영광의 역사를 만듭니다. 1902년 콜레라가 시절 조선이 2만 3천 명이 사망할 때 한성 감옥에서 5일 만에 6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 17명이 사망한 때도 있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돌보면서 환자를 돌보고 인정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3년 5월 신학월보에는 이승만의 옥중전도에 대한 얘기가 실려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이따 본 시간이 나가요. 생족 같은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로 쓰러져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승만에게 찾아온 것은 큰 기쁨의 은혜의 충만이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1902년 12월 28일 이승만은 죄수들과 간수들과 함께 감옥에서 예배 모임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생기옥 같은 옥중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승만과 그 신앙 동지들은 한성 감옥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기독교 입국론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기독교를 입국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투옥된 지 5년 7개월 기간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 이승만 개인이 회심하는 것,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심하는 경험의 시기입니다. 1899년, 1901년. 두 번째 단계 생기옥한 감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1902년. 세계 기독교 입국론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남기게 되는 시간입니다. 1904년까지. 1903년 11월에 쓴 교회 경약에 보면 이승만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건국 비전, 건국 이념을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꿈입니다. 이것도 있다 보면 또 시간이 다 걸려요. 추록과 미국 유학을 갑니다. 이제는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일본이라는 군국주의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삶을 어리되다가는 그나마 주님이 주신 그런 것도 못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세계 정세를 읽고 세계의 그 지도자들과 내가 외교전을 벌여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승리합니다. 러시아도 무너졌어요. 1904년 8월 7일 추로가 합니다. 1904년 11월 4일 밀사 임무를 띄고 또한 유학을 목적으로 당 29세의 나이로 미국을 갑니다. 그 당시 조미공사 김윤정이라는 친구가 대신을 합니다. 김윤정이는 완전히 일본의 관리고 일본 일제시대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공사의 기관을 거쳐서 충청북도 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중청은 그 이사까지 한 그 아주 일제히 아주 골수인데 조미공사 때 이승만이 고종의 밀사 교회들을 중심으로 강연하고 다니고 독립정신을 부각시켰고 조지 워싱턴 학부 시절 동안 미국 교회와 YMC에서 한국 선교와 독립에 관해 무려 150회에 가는 대규모 강연을 했습니다. 150회를 미국 워싱턴을 다니면서 이러한 이승만의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이승만의 행보는 40년 동안 그가 걸어갔던 얘기를 통한 독립투쟁의 시작. 다음에 105일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승만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뭐 이렇게 좀 독립 이거 유공자들 해가지고 수사들하고 뭘 하고 있는 상태인데 105인 사건이 뭐냐? 105명을 일본이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놓고 고문을 해가지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총독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이가 주동자 이승만. 벌써 정보통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승만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키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자.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를 준공해서 준공식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을 기화로 삼아서 목사 몇 명을 갖다가 체포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700명을 체포를 해요. 700명을 체포를 해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 그래서 다시 폭동을 일으키겠다 해서 일제시대에 이승만이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또는 기독교로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105인 사건. 그래서 700명 중 123명이 검찰청에 정식 기소되고 1912년 6월 28일 천공판에서 105명이 죄인으로다가 확정했는데 이 죄인은 가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워낙 고문이 심해서. 그래서 이 고문을 못 이겨가지고 죽은 사람이 4명, 또 정신병자가 된 사람이 4명. 워낙 전기뜸질하고 아주 엄청난 고문이 많아요. 100몇 가지인데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 죽어요. 그건 뭐 받으면 죽어. 그런 고문을 받은 후 국제연합의 기독교 총무 되시는 분이 도움으로 이승만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 풀려나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갑니다. 아, 여기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안 됩니다.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강의와 그 다음에 신학원을 또 운영합니다. 하와이에서. 신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또 지도자를 양성을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와중에 감옥 속에서 그렇게 하고 또 나가서 신학원을 또 만들고 또 돌아다니면서 루즈벨트하고도 친하고 루즈벨트 그 수석부장 하나도 아주 친하고 윌슨은 또 윌슨 대통령은 또 자기 의사 메가다 장군하고도 친하고 메가다보다 5살 위입니다. 이 사람. 미국의 정재계에 가장 알고 통화가 잘 이런 분이었어요. 나는 이런 분인 줄 전혀 몰랐어요. 이런 건 안 써놔 역사에. 그러니까 모르겠어. 1911년 여름 윤치호와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개성에서 열린 기독교 하령회라는 그런 모임을 갖는데 여기에서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그 음모를 촉발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5일 사건이 뭐라고 얘기해 일본 경찰은 이 검찰에서 일본 검찰 이승만 체포 현상금 30만 원을 걸었어요. 이승만을 체포하라. 그래서 국제총무 모트라는 박사의 개입으로 면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갑니다.
3.1운동의 발단 아까 간접 얘기했죠. 3.1운동은 이승만이가 전위 처리 문제차 협의체 일본 대통령 대표단을 만나서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오지 말아라. 제자에 오지 말아라.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그래서 민중봉기를 먼저 만들어. 그걸 자료로 수집을 해서 올려라. 그래야만 너희 나라가 독립을 할 수가 있게 우리가 근거를 만들었어. 송진호, 김성수는 국내 각종 정파와 대표와 단체는 물론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동기지도자에게 이승만의 말을 알려고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거듭적인 민중이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결과 이것이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다. 유관순이만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흔들고 외교적으로 한 분은 바로 이승만이다. 참 대단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우리는 또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전투가 있어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지휘로서 일본군 157명을 사망케 합니다. 최초로 수백 명이 부상당하게 합니다. 1920년에는 청산리 전투가 있어요. 김자진 장군 6일에 걸쳐서 전투로 일본군 700명을 사살합니다. 부상자 2,100명. 그러면 일개 사단이다 망가진 겁니다. 일본 김자진 장군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독립군전사단은 60명, 부상자 90명으로 최대의 일제시대에 공을 올렸다. 이승만의 외교전략. 이승만은 첫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독서로 애국을 해야 된다. 깨야 된다. 머리가 국민들이 민족운동에 불을 당겨야 된다. 그리하여 책을 만듭니다. 또 한해 강연 활동을 합니다. 집회사역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비롯해서 170여 회 강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한성 감옥학교, 하와이 기독학원을 양성을 합니다.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외교 노력을 합니다. 1924년 이미 공산당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이론적으로 반박을 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일본의 실체를 폭로를 합니다. 임시정부와 승인을 합니다. 승인의 길을 벌입니다. 임시정부로 승인해달라. 우리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게 정시정부가 승인해달라 국제했습니다. 1945년 12월 17일 공산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저서를 또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합니다.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운동을 합니다. 협성해보라는 언론지를 만들어요. 첫 번째. 이것도 국민에게 뿌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매일신문, 대한민국의 최초의 신문입니다. 이거를 또 만듭니다. 서대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제국신문을 또 만듭니다. 월간지 태평양 잡지라는 걸 만들어서 태평양 전역에 수십만 장을 뿌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한나라의 꿈도 못 꾸던 얘기예요.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만드는데 이것이 저는 이걸 존경합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선구자냐. 일본 내막기라는 저서를 써서 미국 로스베트 대통령에게 주고 사모님에게도 주고 육군장관, 국무장관에게 줍니다. 선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 너희들 서강 열강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후진국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 나라냐? 천황은 유일신으로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만 하는 일본이다. 천황은 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일본의 그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헌법 전문이 뭐냐 그 당시. 천황은 하늘에 있는 천재이며 유일한 황제이므로 그분이야말로 한 우주의 합법적인 통치자이고 그 육군 해군은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바로 천황이다. 이게 옛날에 임진왜란때 경교가 일본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경교라는 게 이제 그 선주교식인데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 예수를 내려보내고 한 거 있잖아. 그거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침략전쟁의 정당화를 만들어요. 침략전쟁의 정당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감히 일본이 항복을 합니까? 감히 누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천황이 하나님인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승만이가 이거를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엄청 희한이 있는 거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일본 천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는 군국주의고 도저히 탈이 없는 나라. 미국하고 나중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너희들 정신 차려. 미국에 쳐들어갈 때는 일본이 어디로 가느냐? 본토로 직접 안 간다. 알래스카 아니면은 자기가 볼 때는 하와이로 갈 것이다. 정확하게 맞았어. 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일본은 패한다. 자유주의 국가 미국을 위해서 모든 나라한테 패하면서 일본으로 전부 다 진군에 들어가지만 일본은 거기서 패망하고 나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독립을 코리아는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여러분들 울릉도고 독도는 지금도 제 땅이라고 했고 우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지금 시간이 너무 그거는 뭐 그거는 우리가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북한 입구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면 그런 거가 있어.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너무 방패로 삼기 때문에 미국은 또 싫어해.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싸우는 좀 절충을 찾아라 서로. 그러고 일본한테 막 오바마가 뭐라고 그래. 너희 말이야 아베 좀 풀을 때 풀어라 하는데 또 아베는 아베 입장이 있어. 그 내부로.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나중에 아니 아침에 뉴스 보고 신났던 예. 그래서 일본을 앞서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책을 만드는 거예요. 벌써 20-30년 전에 그거를 미국의 정상, 세계 정상들은 비웃었어. 헤이, 감히 미국에 자, 결국에는 미국 진주만이 공격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태평양전쟁의 처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야마모토 연합국 사령장관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잠재력을 그래서 건의를 올립니다. 미국의 도조 수상 내각들이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자고 하니까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마모토가 미국하고는 좀 참읍시다. 미국은 나중에 전쟁을 하면 우리 일본이 패망합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는 이유는 최고의 태평양의 해군 함대 사령부 군사기지인 하와이로 우선 진주만을 부시자. 부신 다음에 6개월의 여유를 갖자. 거기 항공기를 비행장을 건설하고 다시 유로고를 만들고 무기를 비축하려면 6개월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동남아에 있는 모든 자원국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미국하고 장기전에 대비 그러면 충분히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야마모토 장관은 하와이 진주만에 도면을 떠가지고 비행기 수백 대가 함선을 부시는 분류, 잠수함을 부시는 분류 다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눈 감고도 조종사가 보고 그냥 투 하만 하면 맞겠죠. 이런 연습으로 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와이에는 일본 국민들이 무지하게 많이 살았어요. 그 전부 간접한 놈아. 일본이 진주만이 언제 휴일이고 언제 항공모함이 들어 언제 뭐가 들어 정확하게 입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 휴일이가 댄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의 항공모함이 더 많았어요. 미국보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위력이었어요. 군사력도 일본이 더 강했어요. 사실은 현재는. 그러니까 미국이 귀찮은 존재예요. 싸우질 않아요. 그걸 우리 국민들은 몰라. 그 당시 상황, 일본이 얼마나 강했는가. 러시아도 지고 중국도 지고 다 지고 다 집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수백 대가 떠가지고 필리핀을 때리니까 메가도 도망갔어. 메가도 밤에. 이것이 일본이야. 그거를 우리는 명심하면서 지금 내가 연구한 이건 한 10분의 1도 못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이렇게 해서 신앙으로서 감옥생활에서 회심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간호를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문을 만들고 옥중 관리자 감옥장까지 다 예수 영접을 받게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니까 스탈린이 일명으로 해서 순식간에 북한을 점령을 김일성이를 내세워서 임시위원회라는 정권을 창출합니다. 그거는 유엔에서 합법정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합법정부로 인정이 났는데 어떻게 지금 좌경이나 용공 세력들은 말이야 북한이 합법정부라고 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역할을 해야 돼. 나는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살리셨다. 안전보장이사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 못하도록 기권하게 만든 마음을 돌리게 한 것도 순간 하나님께서 한국을 살린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엄청난 믿음을 해서 이 나라를 살린 것이다. 아멘. 또한 카이로 선언에서 루즈벨트, 장개석, 처칠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할 때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보좌관한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한국은 노예 생활이다.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 독립을 시켜달라. 그대로 거의 수정 없이 했습니다. 거기서 발표를 한 거예요. 5일 동안 카이로 회담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카이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가 노예 생활을 끝내려고 홍해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위치에 그 수도에서 세계의 주름 잡는 총상들이 앉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노예에서 구출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구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독립으로 이끄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하나하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또 낙동강전선만 됐을 때 이거 큰일 났어요. 미군은 오지 않지. 온 북한군의 전체가 다 낙동강을 다 휘었다고 막 밀고 들어오는데 교도공을 확정되면 그냥 밀려 다 밀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부산에다 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자들을 같이 합세해서 여러분 기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막아주시라고 기도를 합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목이 트들어 찬송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 결과 안전보장이사가 순식간에 가결이 돼서 미군 병력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메가대장군이 총사령관이 됐어.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뚝 잘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 있던 50만인가 60만 되는 북한군이 다 보급로가 차단이 되니까 목숨이 차단이 되니까 산으로 후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비구비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하나님의 나라, 선택된 나라.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안 해야 되겠다. 그거 마지막에 총명이 흐려져가지고 그 자유당 정권 국회에서 장난친 걸 가지고 이승만이는 독재다. 이승만이 물러가라. 이승만이는 망명했다. 망명한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 갔다 몇 개월에 다시 와서 국민과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아시고 이렇게 알고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건설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정기작업을 했습니다. 정기작업이란 가장 중요한 게 공산 간첩을 다 일망타진했다. 반공국가로서 보안법을 유지를 했다. 그리하여 국내의 간첩 4천 몇백 명을 다 철결하고 일반 박헌영을 비롯한 홍인필을 비롯한 모든 16명 남로당 수괴들을 다 자수하게 만들고 오제도 검사를 통해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민간과 군의 간첩을 90% 이상은 싹 잡아들인 그러한 대통령.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잡아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석에 올릴 수 있는 기틀만의 건국의 대통령, 애국의 대통령, 또한 하나님의 선거자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이것을 합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려면은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산다. 뭉치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 한 가지 이념을 가지고 갑시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주체 사상은 안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꽃을 피웁시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예, 그것은 우리 쪽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DJ 때 거기를 공용 바다로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DJ가 죽으려고 할 때 일본의 도움을 받았어요. 일본의 도청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비화가 되면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DJ는 그거를 모른 척하고서 우리는 공용으로 해가지고 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바다가 공용이다 보니까 그 섬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일단 점령을 하고 있어 우리 건데, 옛날 신라시대도 우리 건데, 일본은 저들이 일제시대 때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냐, 우리가 점령하고 있어. 우리가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가지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정부망이라든가 일본의 위력이 굉장히 셉니다. 아직도 세계. 그걸 아시죠? 예, 그래서 유엔의 회원국하고 협의한다든가 우리가 북한을 압력해 들어간다든가 모든 걸 할 때 일본하고 같이 안 하면 안 돼요. 중국이 이번에 크게 우리를 농락을 하려고 했다가 중국이 한 씀씩 따라온 거예요. 예, 중국이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빨리 그걸 판단할 줄 알아요. 멍청하게 중국이 뭐 되니까 좀 가까운, 중국이 이번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넓게 보고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하고 있잖아. 대신 부정목표는 없으면 됩니다. 방상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 삼풍점의 이행로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역사에 대한 정말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것들이 왜 문교부, 저희는 문교부였었거든요. 저 배울 때. 문교부 정책 때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굉장히 마음이 많이 나고,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이제 많이 밝혀져야지 될 것이고, 이것이 또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좌파라고 하죠, 진보층. 좌파, 진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전략을 보면, 시간이 적당하게 흐르면 사실도 거짓으로 만듭니다. 거짓은 아주 더욱 확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이거든요. 통일전선 전술을 보면 그게 핵심이에요. 거짓말 만들거든요. 이제 최근에 최근 2014년에 생긴 세월호 사건을 보면 사실은 그게 대통령의 책임까지 물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관할 총장, 관할 당제장, 그 책임질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저희는 헌법에 의해서 저희는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만이 우리가 야당과 또는 진보 딱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이 유일한 방법이 저희가 헌법을 기준으로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밝혀내고 거짓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새로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앞으로 또 기대되는 강연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